이탈리아 피란체에서 부부나 커플을 표적으로 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용의자를 피란체의 괴물이라고 부르죠. 1974년 9월 15일 피란체 교회의 포도밭 근처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남녀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남자는 총에 맞아 즉사하였고 여자는 뾰족한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로 무려 96곳이나 찔리는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당했죠. 범인은 시신의 팔다리를 뻗쳐놓았으며 여자의 음부에는 포도덩굴을 꽂아뒀다고 알려지며 사람들은 용의자를 악마의 숭배자라고 부릅니다. 이후 7년간 사건과 관련 있는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1981년 6월 6일 쇼핑을 하러 간다던 남녀 한 쌍이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당한 채 발견되고 말죠. 남자는 총탄을 여러 번 맞아 목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여자는 칼에 수십 차례 찔린 후 음부가 도려진 채로 발견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앞둔 약혼 커플이었으며 근처를 떠돌던 스팔레티라는 남자가 용의자로 수감되는데 4개월 후 또 비슷한 범행이 발생하고 말죠. 이번에는 차 안에서 남녀 시체가 발견되는데 남자는 총으로 살해당했으며 여자는 칼에 난도질 당하고 음부가 도려내진 상태였고 이 커플 또한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로 알려집니다. 사실 살인 발생 며칠 전 여자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서 이자가 자신을 차로 뒤쫓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으며 사건 이후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딸에 대해서 당신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하죠. 약 8개월 후 1982년 6월 19일 또 차 안에서 살해당한 여자와 총에 맞은 빈사 상태가 된 남자가 발견되는데 이 피해자들 역시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이었죠. 이번에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여성의 신체가 절단되지는 않았으며 현장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남자가 죽지 않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수시간 후 사망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분석해보니 범인이 피해자들을 총으로 쏘고 직접 차를 몰아 시체를 숲에 유기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지죠. 이후 3건의 사건이 더 발생하는데 1983년 9월 9일엔 독일에서 여행 온 20대 남자 미대생 2명이 사살된 채 폭스바겐 자동차에서 발견되었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이 체구가 가냘퍼 여자로 착각해서 살해했다는 추정을 하였죠. 1984년 7월 29일 데이트 중이던 커플이 피아트 자동차에서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는데 두 사람 모두 총으로 살해당하였으며 여자 피해자는 음부와 유방이 절단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사건 발생 수시간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 50대 남성이 그들을 미행하더라는 목격자의 제보가 있었으며 여자 피해자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에게 요즘 자신을 유난히 짜증나게 하는 남자 한 명이 있다고 말하곤 했었다고 전해지죠. 1985년 9월 8일에는 텐트에서 캠핑 중이던 프랑스인 부부 여행객이 살해당한 채로 발견됩니다. 여성의 시체는 텐트 안에서, 남성의 시체는 텐트 밖에서 발견되었는데 남성은 텐트에서 탈출하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혀지고 더욱 충격적인 건 범인이 여자의 유방 부위를 도려낸 후 수사관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죠. 사건의 공통점은 여름에서 초가을 휴일 전날 밤에 발생하였으며 드라이브 중이던 커플을 표적으로 삼았고 22구경 베레타 권총을 사용하고 여성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특정 부위를 가져가는 4가지 특징이 있었으며 1984년 피에르 루이지 비냐 검사를 주축으로 한 괴물전담 특별수사팀이 조직되어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시작하죠. 수사팀은 1990년대 초 전과가 있던 농부 피에트로 파치아니를 필두로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마리오 바니와 장카를로 로티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수사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피에트로 파치아니가 지목되는데 1994년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죠. 피에트로 파치아니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살던 농부로 거친 성격과 폭력 전과, 과거 연인을 살해한 전력도 있었으며 여성 혐오 성향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1996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앞둔 1998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이 만든 희생양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현재까지 피란체의 괴물은 밝혀지지 않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해변. 이곳은 원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는 평범한 휴양지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겨울, 경찰견 한 마리가 갈대숲 안쪽에서 사람의 유해를 발견하면서 이 조용한 해변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연쇄살인 사건의 무대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시신의 신원은 셰넌 길버트, 뉴저지 출신의 24세 매춘부로 2010년 5월 1일 롱아일랜드 오크비치에 있는 고객의 집에서 나온 직후 오전 4시 51분 9일에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누군가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며 보호를 요청했죠. 당시 자신을 기다리던 운전기사에게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어느 가정집 앞에 나타나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도움을 호소하여 집주인은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도망을 쳤고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실종된 지 반년 뒤인 2010년 12월 11일 경찰견과 수색을 하던 수사관이 셰넌 길버트의 시신을 발견하죠. 시신의 수습 직후 경찰 병력이 추가로 투입되어 이틀간 수색한 끝에 백골화된 시신 3구를 발견합니다. 이후 경찰은 수색 범위를 오션파크웨이 인근의 모든 해변가로 확대하였고 6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하고 4명의 신원은 확인되었지만 6구는 신원불명으로 남게 되죠. 피해자들은 모두 머리와 중간 부분, 발이 묶여 있었으며 신원이 확인된 4명의 여성은 매춘부로 밝혀졌고 신원불명 시신 중에는 어린아이부터 1996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만 남은 토막 시신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수사 시점은 훨씬 과거로 올라가게 되죠. 경찰은 롱아일랜드에 사는 사람 1명이 10명 모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고 20대에서 40대의 건장한 백인 남성으로 롱아일랜드의 남쪽 해안가와 일대의 지리를 잘 알고 마데자루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추측합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구의 백골들 중 일부가 1989년에서 1993년까지 롱아일랜드에 살았던 연쇄살인범 조엘 리프킨이 아니냐고 추측하였지만 조엘이 극구 부인하며 일단락되죠. 그 후 약 13년간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데 2023년 7월 13일 검거에 성공합니다. 범인이 잡히게 된 계기는 2022년 3월경 살해된 여성 중 1명이 실종된 장소 근처에서 지역 주민이 검은색 쉐보레 아발란치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살인사건이 일어날 당시 렉스 휴어먼의 이름으로 등록된 같은 색상의 같은 차종이 있었다는 걸 알아냅니다. FBI는 희생자들이 실종되기 몇 시간 전 휴어먼이 자택과 맨해튼 사무실에서 일회용 선불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추적한 결과 수십 개의 가계정을 통해 가학적 포르노와 아동 포르노를 구매한 것과 길고 해변 살인 사건에 관한 최신 뉴스를 검색한 정황도 포착하죠. 이후 지속적 감시를 하다 피자박스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됩니다. 휴어먼이 먹다 남은 리틀 시저스 피자 상자를 맨해튼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밖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자 테두리에서 나온 DNA와 희생자 시신을 감쌌던 삼배에서 발견된 남성 머리카락의 DNA를 대조하자 일치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곧바로 체포하죠.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렉스 휴어먼은 허름한 방갈로에서 사는 등 그다지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재 2010년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7년 실종된 또 다른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죠. 해변 일대에서 발견된 시신은 16구에 달하며 동일범 소행인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도 발견이 됩니다. 2013년 레팅타운 해변가에서 백골 여성 시신이 발견되는데 신원을 확정할 수 없었죠.
한국인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돼지 모양 펜턴트가 달린 순금 목걸이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 순금 복돼지가 국내에서 크게 유행하였으며 한국 제품이라는 마크도 발견됩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2003년에 뉴욕에서 실종된 이미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담당 형사는 시점이 맞지 않다며 이번 연쇄살인과 무관하다고 잘라버리죠. 그 이유는 당시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흔적으로 보아 렉스 휴어먼의 살해 방식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행범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취재기자 말로는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발견된 신원미상 시신만 109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롱아일랜드 해변 지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34년 9월 뉴욕으로 향하던 초호화 여객선 한 척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갑자기 불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단 몇 시간 만에 그 거대한 배는 움직이는 화염 덩어리로 변해버리죠.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내렸고 수백 명이 검은 연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화재 직전 갑자기 사망한 선장, 너무 늦게 울린 경보, 잠겨있던 구명장비,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 속 반복되는 한 이름. 조지 로저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 화재 사건 중 하나이며 137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로캐스로 화재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으로 모두가 힘들던 시기였지만 부유층과 중산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호화 크루즈 여행이 인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워드라인 회사는 뉴욕과 쿠바 아바나를 오가는 거대한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배가 바로 모로캐슬호였습니다. 이름은 쿠바 아바나의 유명한 요새 엘모로, 성체에서 따왔다고 하죠. 모로캐슬호는 에어컨 시설, 고급 레스토랑, 댄스와 라운지, 심지어 호화로운 객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배를 두고 바다 위의 호텔이라고 불렀죠. 특히 뉴욕과 쿠바를 오가는 5박 일정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 미국인들에게 쿠바는 지금으로 치면 가까운 이국적 휴양지 같은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4년 9월 5일 모로캐슬호는 평소처럼 뉴욕으로 돌아오기 위해 아바나를 출발합니다. 탑승객은 승무원까지 합치면 800명 가까운 인원이 타고 있었죠. 화재가 발생하기 바로 전날 밤 모로캐슬호의 선장 윌리엄 워머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합니다. 선장 본인은 저녁을 많이 먹어서라 생각했고 방에 들어가 잠시 쉰다고 하였는데 숨진 채 발견이 되죠. 그리고 선장이 죽자 부선장이었던 윌리엄 워버튼이 지휘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밤에 열릴 예정이었던 선상 파티는 취소되고 날씨도 좋지 않아 승객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날 새벽 2시 45분 B구역 갑판 퍼스트 클래스의 라이팅룸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승객 다니엘 캠벨이 처음으로 목격합니다. 화재 진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야간 경비를 서고 있던 아서 펜더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지만 펜더는 화재 규모가 작다고 판단하고 화재를 알리지 않았죠. 하지만 실제 화재는 생각보다 컸고 새벽 3시 10분경 전기선까지 태워버리며 모로캐슬호의 모든 전등이 꺼지고 맙니다. 화재 사실을 안 윌리엄 웜즈는 배를 인근 해변에 세우려 했으나 화재가 너무 빨리 퍼져 불가능하였고 차라리 배를 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죠. 이후 새벽 3시 24분 인근에 SOS 신호를 보내고 인근 배들에게도 연락을 합니다. 승무원들은 불을 끄려고 노력하였지만 소화전 중 고장나거나 막힌 곳도 많았고 배를 칠할 때 쓴 페인트도 유성 페인트라 불이 번지는 걸 막기는 힘들었죠. 새벽 4시 대피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구명보트 12대 중 6대만 겨우 내려갔으며 6대도 408명이 탑승 가능했지만 겨우 85명만 탑승한 채 내려가고 말죠. 대피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원이었으며 승객들은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밥 스미스라는 선원은 승객 구조의 진심이었다고 알려졌죠. 이후 불이 점점 커지면서 배를 집어 삼키고 바닥이 너무 뜨거워져 승객 신발에 불이 붙는 지경에 이르자
겁에 질린 승객들은 바다로 뛰어내리고 맙니다. 살아남은 승객들은 인근 해안까지 헤엄쳐 가서 겨우 살아남았으며 대기를 하고 있던 구조대와 방송국 기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죠. 결국 화재로 13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자 중 40명은 시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소된 모로캐슬은 예인선으로 끌어오려 했으나 예인선 줄이 끊어진 채 바람과 파도에 움직이다 에스버리 파크 해변에 떠밀려 왔죠. 미국 정부와 경찰, FBI까지 화재 원인을 조사하려 했지만 결국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했으며 유성 페인트나 나무 가판 사용 등 화재를 키운 원인만 밝혀집니다. 선장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의문점으로 남았으며 선장과 승무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때문에 방화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었죠. 화재를 일으킨 유력한 용의자로 조지 화이트 로저스가 지목되었는데 그는 화재 당시 SOS 신호를 보냈으나 화재가 지나고 38분이나 지난 뒤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사고 이후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옥사했는데 이 때문에 더욱 의심을 받죠. 당시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때라 배에는 12대의 구명보트가 추가되어 2,000명을 대피시킬 수 있었고 각 갑판과 복도마다 화재 방지를 위한 방화벽이 설치되었으며 비상시를 대비해 사람들이 대피할 줄을 발사해주는 라일건까지 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나무와 유성 페인트를 적게 쓰도록 법으로 규정됐고 배에 불이 나는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바로 SOS를 보내는 법안이 발표되죠. 현재 시신과 부상자가 떠밀려왔던 뉴저지의 에즈버리 파크에는 모로캐슬호 화재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